메이데이. 안녕하세요. 항공사고에 대해 다루는 항공방송 메이데이의 진행을 맡은 이현재입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항공기들은 자동차들이 도로로 다니는 것처럼 정해진 항로를 따라 비행하는데요. 이로 인해 같은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들 사이에 충돌 위험도 있습니다. 수많은 승객들이 탑승한 여객기는 한번 사고가 난다면 인명피해가 큰데요. 이러한 여객기들끼리 공중에서 충돌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큰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위버링겐 상공 공중 충돌 사고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고 브리핑. 첫 번째 코너 사고 브리핑에선 비행기가 이륙해서 사고가 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출발하여 바르셀로나로 향하는 바시키르 항공 2937편 투폴레프 TU-154 여객기가 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항공기인 DHL 인터내셔널 611편도 바레인에서 출발하여 중간 기착지인 이탈리아 베르가모를 들린 후 다시 브뤼셀로 향하는 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바시키르 항공 2937편은 조종사 평가로 인하여 기장보다 부기장의 계급이 더 높았고 기장이 항공기의 조종 권한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부기장이 감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투폴레프 TU-154 여객기는 구형 여객기로 항법사도 존재했고 원래 부기장도 뒤에 있어 조종석에 총 4명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승객은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의 학생들 45명을 포함하여 총 60명의 승객을 태운 상태였습니다. DHL 611편은 보잉 757 기종의 화물기로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두 비행기는 목적지로 순항 중이었고 어느덧 스위스 취리히의 항공관제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취리히 항공관제를 맡고 있던 회사는 스카이 가이드라는 스위스 국영회사였고 당시 해당 구역에 배치된 관제사는 2명뿐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11시 15분경 휴식을 취하러 갔고 덴마크 출신 관제사인 피테르 닐센 혼자서 2명의 관제사가 맡아야 할 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닐센이 혼자서 관제를 담당하게 된 이후 해당 관제소의 레이더 점검으로 인하여 레이더 반응이 느려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후에는 전화마저 쓸 수 없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항공기와의 교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관제소와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DHL 611편은 연료 절감을 위하여 고도 상승을 요구했고 36,000피트까지 상승을 허가하였습니다. 한편 바시키르 2937편 역시 36,000피트를 비행 중이었습니다. 한편 관제사 닐스는 에어로로이드 1135편의 뒤늦은 등장으로 이 사실을 해당 항공편의 도착지인 프리드 리히스하펜 공항에 알리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원인 때문에 여러 차례 연락에 실패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였고 이 과정 속에서 다른 항공기로부터 온 연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에어로로이드 1135편을 유도하기 위해 닐센은 옆 자리로 옮겼고 결국 두 자리에서 총 3대의 항공기를 관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관제센터에게 타 항공기를 넘기지만 시스템 점검으로 인하여 타 센터와 연결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바시키르 2937편과 DHL 611편의 티켓스가 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티켓스란 트래픽 알럿 앤 콜리전 어보이던스 시스템의 약자로 공중 충돌 방지 장치를 의미합니다. 티켓스에는 공중 충돌을 막기 위한 여러 경보가 있지만 최종 경보는 리솔루션 어드버서리로 항공기 간 충돌이 25초 안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때 회피 기동을 지시하는데 한쪽에는 하강을 다른 쪽에는 상승 지시를 내려 충돌을 방지하며
조종사는 이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관제사로부터 어떠한 경고도 듣지 못한 채 갑작스런 티켓스 경보에 양쪽의 조종사들은 당황하였습니다. 이때 티켓스는 DHL 612편에는 하강을, 바시키르 2937편에는 상승을 지시하였습니다. 612편은 티켓스 지시에 따른 후 관제소에 이를 알렸지만 관제사는 이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관제사는 바시키르 2937편에게 하강을 지시했고 DHL 612편의 위치도 알려주었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로 방향을 반대로 알려주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사실을 모른 채 관제사 닐스는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여 다른 모니터를 보며 다른 항공기가 착륙하도록 유도하는 데 관심을 돌렸습니다. 바시키르 2937편은 근처에 있는 DHL 612편을 육안으로 찾아보았지만 방향을 반대로 알고 있는 탓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항공기는 서로를 향해 점점 가까워졌으며 충돌의 몇 초 앞전 시점에서야 육안으로 서로를 발견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DHR 612편은 가까스로 바시키르 2937편의 바로 아래로 지나갔지만 612편의 수직 꼬리 날개가 바시키르 2937편의 동체와 부딪히면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여 충돌로 인해 바시키르 2937편의 동체는 두 동강이 나 추락하였고 수직 꼬리 날개를 잃은 DHL 612편은 기체를 제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충돌 지점에서 7km 떨어진 곳에 추락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양측 항공기의 탑승자 71명 전원이 사망하였습니다. 두 항공기가 충돌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다음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인 브리핑. 당시 관제를 담당했던 스카이 가이드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취리 ACC의 관제사를 2명만 배치시킨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아무리 숙련된 관제사여도 두 콘솔 사이를 오가며 여러 대의 항공기를 관제하는 것은 바쁜 시간대에는 불가능에 가까우며 한가한 시간대에도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2명의 관제사가 상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서 2명만을 배치시킨 것이 스카이 가이드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큰 원인인 관제사의 관제 실수로 공항으로 접근 중인 에어로로이드 1135편의 착륙 유도에 지나치게 매달린 나머지 항로 관제에는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고 보통 항공기가 공항과 가까워지면 관제권을 이양하지만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전화망이 단절되어 이양하지 못한 불행도 겹쳤습니다. 또한 바시키르 2937편에만 하강을 지시하고 DHL 611편에는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고 다른 항공기를 관제하느라 611편이 하강한다는 보고도 듣지 못하였고 심지어 사고가 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레이더 점검으로 느려진 레이더로 인해 바시키르 2937편에게 DHL 611편의 위치를 잘못 알려주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애초에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나 별다른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아이카오의 직무유기도 있습니다. 2001년 티켓스와 관제사의 상반된 지시로 공중 충돌이 발생할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FAA의 규정으로 무조건 티켓스의 경보대로 조치하고 관제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아이카오는 관제사의 지시와 티켓스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어 각자 판단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니어미스 사고가 발생했던 항공사의 국가인 일본 정부가 티켓스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계속 냈지만 아이카오는 묵묵부답하다가 결국 해당 사고의 원인을 일본 정부에게 떠넘겼고 이후엔 아예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버링겐 상공 공중 충돌 사고에서 DHL 611편은 FAA 규정에 맞게
티켓의 지시를 따랐지만 바시키르 2937편은 기장이 티켓스와 관제사의 지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공군 출신이 대부분인 러시아 조종사들은 무조건 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고, 바시키르 2937편의 수석 기장이 기장의 비행 평가를 위해 부기장석에 앉은 상태였기에 기장이 상황을 신속하게 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바시키르 항공사나 항공기 제작사인 투폴레프사의 가이드라인에서도 관제사의 지시를 우선시하도록 교육받았기에 관제사의 지시대로 고도를 하강하다 뒤늦게 DHL-611편을 발견하고 고도를 상승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이 사고 이후 당시 관제사였던 닐센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며 2004년 2월 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은 아이카오 역시 이 사건 이후로 티켓스의 지시와 관제사의 명령이 상반될 경우 티켓스의 지시를 따르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메이데이, 제작 및 진행의 이헌재, 기술의 고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